시작합니다. 대놓고 단어 뜬 얘기하겠다 이거지. 의사 능력이란 닥터의 능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자신의 법률 행위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놔야 되겠네.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 권리나 취득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 의사 능력이 있어야 권리 취득, 의무 부담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 즉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하면 너무 멋있는 거지. 의사 무능력자란 과연 누구를 뜻하는 걸까? 예를 들면 갓난아기, 미성년자, 그 다음에 저기 병에 걸린 사람들, 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약간 정신이 좀 힘든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지. 하지만 의사 무능력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무효화하려면 법률 행위 당시 자신에게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다. 의사 무능력자가 그 법률 행위를 무효화하려는 것은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자의 여부, 의사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나 법원의 결정이라는 일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너는 제한 능력자다.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콕콕콕 찍어준 사람들이 있어. 구체적으로 제한 능력자 누구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제한 능력자에 해당이 됩니다. 옆에 단어 뜻 나온 거 볼게요. 피성년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정신지체자들 이렇게. 피한정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행위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자. 예를 들면 치매 환자야. 24시간 내내 정신이 나가 있는 건 아니거든. 가끔 돌아올 때도 있잖아. 이러한 것. 그 다음 단독 행위는 또 나오면 조금 이따가 보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제한 능력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계약서에 사인해도 그거 무효야. 이들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 능력자와 구분이 되며 어디가 있어? 행위 능력자와 제한 능력자가 구분이 되며 둘이 서로 달라. 자신의 의사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재산상의 법률을 한 경우, 여러분 아직 19세 미만이죠. 아버지 500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 갖다가 당근에다가 30만 원에 팔았어. 이렇게 어쨌든 법률 행위 한 거잖아. 돈 받고 물건 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맞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이렇게 단독으로 재산상 법률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한능력자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오지게 혼난 다음에 가서 빨리 찾아와. 그래서 당근 아저씨한테, 사간 아저씨한테 이제 문자 보내는 거지. 아저씨 그냥 그거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10년 내에는 그냥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줘야 돼. 이렇게. 이때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의 취소 여부는 아저씨 그거 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 능력자 본인이나 그의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의사에 따라서만 결정이 된다. 제한 능력자 쪽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건 처음부터 무효야. 행위를 취소하지 않으면 그거 계속 당근에서 사간 아저씨가 그거 그대로 갖고 있을 거야. 미성년자는 이제 좀 구분해서 얘기해 줄 건가 봐요.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인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법원에서 서류를 하나 작성해 줘. 당신은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당신은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라고 법원에서 서류 하나를 만들어 줘. 그러면 그거 골프채 돌려주세요. 왜? 저 피한정 후견인인데요. 웃기네. 소리. 아 하고서 돌려줘야 돼.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그거 당근에서 팔면서 받았던 30만 원 돌려줘야 돼? 다 썼어요 라고 하고 안 돌려줘도 돼. 그거 잘못 써먹으면 안 돼.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하지만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그 당근으로 거래했던 그 아저씨가 이를 항상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계약을 한 상대가 제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승균이가 그 골프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딱 얼굴만 봐도 이거 30대네? 라고 하고서 사갔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애가 얼굴은 30대인데 뒤에 학교 책가방 같은 거를 메고 있어. 학생들이나 멜 만한 가방.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애가 고등학생이었었던 거야. 나중에 알 수도 있지. 그러한 경우 제한 능력자 측은 자신의 법률 행위에 대해 10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승균이한테 내가 그 골프채 세트 500만 원짜리 사왔단 말이야. 30만 원 주고 10년 동안 불안해해야 돼. 제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데,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 위에 쭉 나와 있는 건 누구? 제한 능력자 제도는 얘네들을 위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거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이거는 아까 그 백 사간 아저씨를 위한 거야. 10년 동안 불안하게 살 수는 없잖아. 한 3년 불안해하다 심장마비로 죽을 걸 그 아저씨? 먼저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 내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계약 취소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저쪽에다가 가서 너 이거 거래 계속 유지할 건지 파기할 건지 얘기해. 한 달 줄게. 이렇게. 그래서 이 확답 촉구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으며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법정 제한 능력자가 행위 능력자가 된 경우에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균이 아버지한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한 달 내로 대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네가 성인이 됐어. 성인이 된 그날부터 한 달 내로 빨리 결정해서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답 촉구권을 받은 사람은 균이는 상대방이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취소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해야 되고 한 달 줬어? 2달 줬다고 하자, 2달. 2달 기간을 줬는데 확답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유효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제 아까 당근에서 그 500만 원짜리 사간 아저씨는 마음껏 들고 나갈 수 있어. 진짜 아저씨 그 아저씨 거야. 다음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은 또 네모.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한 능력자 측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고, 내가 백 사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걔 고등학생이야, 미성년자야. 그래서 걔한테 다시 연락하는 거지. 됐고 백 가져가, 30만 원 다시 줘. 이거 요게 상대방의 철회권. 상대방의 거절권.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 내가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얘가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단독 행위.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행위. 밑도 끝도 없이 이거 줄게요 라고 해서 주고 그냥 도망가서 튀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 애가. 그럴 리도 있어. 있다 그래. 그러한 경우에 됐어, 나 안 받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철회권,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이쪽에서 해당 법률 행위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하기 전까지만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취소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아저씨, 저 취소권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지금 했었던 철회권, 거절권은 못 써. 이렇게. 사실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지.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는 민증 위주해서 가는 거야.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행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네가 민증 위조해서 오거나, 아니면 이거 사실은 저희 아버지 건데요, 아버지 저기 위임장 받아왔어요 하면서 아버지 운전면허증하고 같이 들고 왔다 이거야. 그러면 믿겠지. 그럴 경우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박탈하는 거다. 너 나중에 아까 얘기했잖아, 30만 원 받은 거 어떻게 다 쓰고 없는데요 라고 하면 끝이라고. 그거 못하게 하는 거야.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 사기 수단을 써서 을과 계약을 하는 법률 행위를 했다면 너는 취소권이 배제돼. 갑의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도 배제돼.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썼다면 당사자 자신은 물론 자신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 못해. 이렇게. 네가 날 속이면 나중에 니네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거 돌려달라 못한다고. 이처럼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제도를 통해서 제한능력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일정한 요건에서 취소할 수 있게 해서 어쨌든 제한능력자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호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또
상대방도 보호하는 제도 역시 규정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쪽 거래 당사자 둘 다 보호해 주겠다. 이야기 됐을까요? 네. 같이 하고 세 문제 드리도록 할 거예요. 19번 봅시다. 17세인 악기 A는 또 위에다 써야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제한능력자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취소하려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누가 할 거야? A가 하던가 A의 법정 대리인 엄마 아버지가 하시든가. 악기를 1,000만 원에 구입을 했어. 부럽다. 17세에 통장에 1,000만 원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뭐에 서 있을까? 이 사실을 1년 뒤에 알게 된 A의 법정 대리인은 판매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하지 않고 악기를 판매했다.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요구할 수 있지. 판매자는 강요가 없었다. 악기 특성상 판매 후에는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판매 과정에 잘못이 없었다.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하지만 계약 취소해 줘야 될 겁니다. 뭐 하지 않느냐? 민증 속여서 가지 않은 이상. A가 악기를 구입한 후 성년이 된 다음 날은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 아니, 계약 취소는 언제까지? 10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A의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얻어야 악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취소는 본인도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번 틀리지. 법정 대리인이 A의 악기 구매 사실을 1년 뒤 알았기 때문에 계약은 취소될 수 없겠군. 아니요, 10년 이내에는 취소 가능합니다. 탈락. A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판매자를 믿게 하고 계약했다면 이거 뭐에 해당돼?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해당하지.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겠군. 취소 못해. 판매자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겠군. 제가 아까 읽었죠.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뭐라고 해서 아니에요. 취소해줘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10년 이내에는 해달라면 해줘야 돼. 탈락. 틀린 건 5번. 16, 7, 8번 세 문제 넉넉하게 3분 30초 드릴 거예요. 아까 문제 미리 보면서 봤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 이 글의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용 전개 방식. 정답은 몇 번? 2번.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특정 제도 뭐야?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제한 능력자 제도 얘기하는 거잖아. 이것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한 능력자 보호해 주는 겁니다. 라고 필요성 얘기해주고 제도의 특징 뭐뭐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양쪽 거래 당사자 양쪽 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정도까지 확인해주면 끝. 정답은 2번. 17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문제니 이거 OX 문제야. 이를 악물고 이런 문제는 꼭 맞춰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지. 1번 미성년자의 경우 따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제한능력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지. 제한능력자로 규정을 해줘요. 제한능력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해 주잖아. 누구?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얘네들 다시 위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얘네들은 밑에
의사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 줬지. 1번 오케이. 밑으로 내려와서 2번. 의사 능력이 있는 제한 능력자의 경우 제3상의 법률 행위를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 여기 봐. 의사 능력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계약을 할 수가 있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법에 의해 의무를 부여받지. 권리와 의무를 지키고 있는 애들은 당연히 보호해 줘야지. 없어도 보호해 주는데 있으면 더 보호해 줘야지. 2번 틀려.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후견인 등기부를 통해서는 제한능력자 중에서도 피성년 후견인인지 피한정 후견인인지 이것을 통해서 계약을 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음. 맞죠? 제한 능력자는 일정 기간 내에 10년이라 그랬죠. 취소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재산상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완전 맞는 얘기. 특히 이 얘기 어디서?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저 의사 능력 없는데요. 의사 무능력자인데요. 법률 행위 효력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무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전 맞는 얘기. 다음 5번 한 번만 더 보러 갈게요. 법원에서 제한 능력자로 규정된 자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때마다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서류 한 장만 이렇게 보여주면 끝이야.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2번. 뒤로 넘어가서 18번 확인할게요. 요것만 하고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 하자고. B는 누군데? 철회권, 상대방 철회권, 내 거, 내가 철회할 거.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맞아. 제한 능력자와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에게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A는 됐고, C, 상대방의 거절권, 제한 능력자의 계약 당 상대방, 내가 주어 맞아.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거절권, 오케이, 나 안 할 거야. 괜찮아. A와 C는 모두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내가 제한 능력자에게 니들에게 직접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받는다? 아닐 거예요.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앞으로 넘어갈게.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누구한테 할 수 있다라 그랬어? 여기 있네.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제한 능력자가 행위자가 된 다음에 할 수 있어. 게다가 바로 앞에 제한 능력자에게는 할 수가 없어. 미성년자하고 거래해 놓고 너 그거 계약 계속 유지할 거야 말 거야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는 어디가 있어? 3번. A는 요렇게 해야 되겠네. 법정 대리인 and 이제는 행위 능력자가 된 제한 능력자에게 둘 다 할 수 있지. B와 C는 모두 제한 능력자 측이 취소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의사 표시하기 전까지, 그렇죠. 상대방이 말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크게 의미가 없어. A, B, C 모두 제한 능력 제도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지. 왜냐고 또 물어보신다면 A, B, C 싹 다 묶여져 있는 거 바로 위에 여기 체크. 뭐라고 되어 있어? 상대방을 위해 확답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 속임수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딱 6글자만 보면 돼. 누구? 상대방을 위해서.
제한 능력자를 위한 게 아니라. 괜찮나요? 네, 일단 정치할게요. 소설에서 세상에 나라는 말이 등장했어. 그러면 딱 위에다 써야지 뭐 1인칭.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한마디 더 쓸 거예요.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그 한마디 더 쓸 거야.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남편 이미 죽었네. 어쩌면 그렇게 단 한 가지도 값 나가는 게 없을까 놀라고 민망한 적이 있었다. 남편이 평소에 과소비하거나 그러진 않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비롯해 가까이 지내던 조카들은 그가 쓰던 걸 뭐든지 한 가지라도 얻어가기를 원했다. 다들 그렇게 아쉬운 처지가 아닌데도 그랬다라는 것은 그것에 소유나 쓸모에 있지 않고 아끼고 간직하려는 데 있으려니 싶어서 나는 감격을 했다. 내 남편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품 하나씩 받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내 조카들 나의 남편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생각. 근데 이거 감격을 했어. 누가? 내가 나의 속마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 남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전달해 줍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보기 보면서 봤었던 거 20번에 2번 독백적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낸다. 완전 맞는 말인 거야. 크게 성공하거나 성취한 건 없어도 평범하게 살아왔어. 주위 사람으로부터 많이 사랑받았다라는 증거 같아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유품을 공평하게 나눴다. 그렇지만 모자는 내가 다 가졌다. 그러면 이제 주목해야지. 다른 건 다 나눠줬지만 모자는 아무도 안 줘. 나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썼던 모자가 아주 중요했었던 거야. 그건 누가 달라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줬을 것이다. 남편 죽기 전에 마지막 1년은 참으로 아까운 시절이었다. 죽을 날을 정해놓은 사람과의 나날을 아까움을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애를 끊는 듯한 애달픔이었다. 확실히 인물의 내면을 전달해주고 있지. 오른쪽 위로 올라옵시다. 그런 옛일에 얽힌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 그윽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고약한 성질에 잔뜩 치받쳐 있었다. 여북해야 딱하다라는 듯이 그러나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 남편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꼭 틈바구니에 낀 쥐 같잖아. 하고 피식 웃더니 탄식하듯 덧붙였다. 허긴 생전에 틈바구니에 끼어 봤어야지.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에 가득 차 있어서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이러한 틈에 껴있는 쥐는 어떤 생각이 들까? 아, 큰일 났다. 당황스러운데 죽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운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남편이 나를 봤을 땐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봐야지. 뭐 당신 살아오면서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어렵게 느껴지던 시간이 있었나? 내가 봤을 땐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남편은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나 보지. 그의 목소리가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의 연민은 감동적이었다. 울어버릴 것 같았다. CT 촬영은 참으로 놀라운 첨단 과학이었다. 뇌를 가로 세로 여러 장으로 슬라이드 하듯이 나누어 찍은 단면 사진은 내 눈으로도 고루 퍼진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남편이 암투병 하다가 죽었네. 뇌에는 혈관의 회로가 달라서 항암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뇌에다가 쬐는 거였다. 방사선 치료는 근데 죽는 연습일 뿐이었어. 소용이 없었나 보다. 그 치료엔 아무도 입회하지 못했다. 방사선과 의사까지도 그를 치료대에 혼자 고정시켜 놓고 나와서 밖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종했다. 그 안에서 그는 어떤 기분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방사선이란 어떻게 생긴 빛일까? 그 깊이 모를 외로움, 차라리 너무 밝아서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나 유사했다. 그 안에 가면 너무나 밝은 빛인데 안에 혼자 있으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는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본 CT 촬영으로도 암은 소멸되지도 죽지도 않았다. 방사선 치료가 소용이 없었어. 미국에 가 있는 막내를 잠시 귀국하게 했다. 돌아가신 후에 장례에 맞춰 오려고 허둥대는 것보다 살아서 생전에 보러 오는 게 효도가 아니겠냐라는 게 딴 자식들의 의견이기도 했다. 아버지 그래도 좀 살아계시고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와서 아버님 뵙고 가라 막내야. 아버지한테 뭐 사다 드리면 좋겠냐고 막내가 전화로 물어왔지. 약 종류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의 병세도 그랬지만 이미 미국엔 별의별 신묘한 약 불로초 같는 것까지 있는 것처럼 여기던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었다. 막내한테 그냥 모자나 하나 사와라 라고 말했다. 최고급으로 사와 라는 말도 잊지 않았었다. 남편을 확실히 사랑했었던 것 같다. 과연 막내가 사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의 모자의 원형과 가장 가까웠다. 순모로 된 통짜 중절모, 비단 리본이 달려있고 태가 너무 넓어 신사 모자라기보다는 카우보이 모자 같았었다. 아니나 다를까 4살짜리 손자 녀석이 그 모자를 보더니 우와 장고 모자다 하면서 그것을 빼앗아 쓰고 싶어 했다. 장고 알아요? 장고? 알 리가 없지. 아주 머나먼 옛날 TV에서 하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렇게 서부에서 총잡이야 총잡이. 장고 장고. 아 노래도 기억난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너무 오래 살았나 본데. 아니나 다를까 4살짜리 그걸 빼앗아 쓰고 싶어 했지. 녀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장고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자를 쓴 채 안 뺏기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다. 어머 나이 들고 죽기 얼마 안 남았는데 욕심 부리는 거야? 손자랑 장난치는 거야. 여전히 비틀대며 손자가 울음을 터뜨려도 그는 모자를 내놓지 않았다.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이었다. 마지막 한 달가량 자리 보존하고 있을 때를 빼놓고는 그는 집에서도 줄창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렇게 누워있을 때 빼놓고는 항상 모자 쓰고 있었대. 막내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그 모자를 아꼈겠지만 넓은 태는 방사선 치료로 시커멓게 탄 이마를 가려주는데 안성맞춤이었다. 장고 모자가 8번째 모자이면서 마지막 모자가 되었다. 나는 요새도 가끔 그가 남긴 8개의 모자를 꺼내본다.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아보고 더듬어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헛손질로 끝난다. 난 이 구절 처음 읽을 때 너무 울컥하더라고. 그 여러 개의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민머리를 가리기 위한 거였다. 차디찬 땅 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아침마다 우수수 지던 그 숱한 머리카락은 지금 어디만큼 멀리 흩어져 티끌로 떠도는 걸까?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보고 싶어. 이만큼 이것보다 남편 그립다라는 얘기가 어딨어. 생명의 가엾음이 티끌과 다를 바 없다는 속절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의 흔적을 남긴 물질에서 찾는 것보다 그가 남긴 말이나 생각에서 찾는 게 조금은 덜 허전하고 남편이 더 가깝게 느껴져.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잘난 척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담소를 즐겼지만 그럴듯한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말을 멋있게 꾸미고 그러진 않았대. 우리 집엔 그 흔한 가훈도 없다. 그의 말이 생각나는 것도 그가 끼면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담소 분위기 때문이지 멋있거나 뜻깊은 말뜻은 아니었다. 오직 틈바구니 많은 예외다. 남편이 나한테 너 틈바구니에 낀 쥐 같아 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은 이해가 안 돼.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했을까? 내가 생전에 틈바구니에 끼어보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나를 심각하게 한다. 그가 나 대신 가주던 동사무소 세무서에 볼일 보러 가서 똑똑지 못하게 굴다가 구박받으면 이게 틈바구니인가?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칼자루 쥔 자와 칼날을 쥔 자, 통일꾼과 반통일꾼이 서로 목청을 높여 싸우는 것을 봐도 선뜻 어느 쪽이 옳거니 양자택일이 안 되고 그놈의 틈바구니에 사로잡히게 된다. 줏대가 없는 건가? 진짜 원하는 게 없는 건가? 여봐라 하는 듯이 틈바구니에 끼이기 위해선 거친 두 목청 사이에 낀 틈바구니의 숨결을 찾아내어야 할 것 같다. 어쩌면 그는 그때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만큼은 내 원색적인 분노를 관조할 수도 있었기에 해본 단순한 연민의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괜히 심각하게 굴었는지도 모른다. 틈바구니라는 게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틈바구니라고 한 건가? 그래도 여전히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았다. 그가 남긴 모자가 나에게 모자라는 물질 이상이듯 틈바구니란 말 또한 말뜻 이상 한없이 내가 생각해야만 하는 화두임을 면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말한 틈바구니는 아직도 모르고 나 죽을 때까지 그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20번에 2번 확인했고요. 21, 2, 3번 아주 간단해. 2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 네, 어렵지 않았어요. 정답 2번. 나는 남편의 병세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지는 것 나중에 CT 찍어봤는데 낫지 않았다 그랬거든. 2번 틀렸어. 22번에 기업 틈바구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나에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유발하고 있다. 체크하자. 요렇게. 도대체 그 근거가 뭡니까? 틈바구니란 말 또한 말뜻 이상 한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라는 걸 면할 뜻이 없었다. 그리고 또 위에 도대체 틈바구니에 끼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아, 몰라. 영원히 답을 못 찾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23번 확인할게요. 남편의 모자를 물질 이상의 것으로 여기며 모자를 모두 간직하는 나의 모습.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 그렇지. 사랑하니까 모자 쓰고 생전에 쓰고 있던 모자가 소중하지. 남편이 농담으로 받은 말에 울어버릴 것 같다라고 느끼는 모습. 남편의 말에 나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라고 믿는 나의 확신. 나쁘지 않아. 왜냐면 앞으로 살살살살 넘어오면 이 부분인 거지. 그의 목소리가 연민에 가득 차 있어서 울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으로 같은 연민은 감동적이라서 울어버릴 것 같아. 죽는 건 넌데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는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 그래서 왈칵 그냥 눈물이 나는 거지. 그래서 2번 괜찮아. 3번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감을 덜어주려는 나의 모습. 내가 남편 빛나는 거 너무 밝은 거 무서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해줘? 안 해줘.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죽음에 대해 느끼는 나의 두려움. 내가 죽음을 또 느껴 두려워하는 건가? 딱히 그런 건 없지. 공포감을 덜어주려는 나의 모습이 없다. 그래서 틀린 게 3번. 힘들지만 손자와 마지막 장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 가족에 대한 남편의 사랑. 그렇지. 남편이 남긴 모자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고 싶어 한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나의 애틋한 마음 괜찮아. 그래서 틀린 건 5번. 됐을까요?